3부 6장. 못 믿겠어. 믿을 수 없어. 어리둥절해진 라주미히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며 라스콜리니코프의 논증을 반박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벌써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와 두냐가 오래전부터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칼리에프 여관까지 거의 다 온 상태였다. 라주미히는 도중에도 얘기에 열중한 나머지 쉴 새 없이 걸음을 멈추었고, 둘이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또 분명히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황하고 흥분해 있었다. 믿지 마! 라스콜리니코프가 차갑고 무성의한 냉소를 보이며 대답했다. 너는 평소 버릇대로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나는 말 한마디를 다 재봤어. 너야 의심이 많은 녀석이니까 그렇게 재본 거고. 정말이지. 나도 포르피리의 어조가 상당히 이상했다는 건 동의해. 특히 이놈의 비열한 자묘토프. 내 말이 맞아. 그놈한테는 뭔가가 있었어. 하지만 왜 그랬을까? 밤사이에 생각을 바꿨나 봐. 아니, 정반대야. 정반대. 만약 저 녀석들이 그런 얼빠진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카드를 숨기려고 애썼을걸? 나중에 사로잡으려고 말이야. 하지만 방금은 어땠어? 정말 뻔뻔스럽고 부주의하잖아. 만약 놈들에게 진짜 물증이 있었거나 혐의가 얼마간 근거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들도 정말로 수작을 숨기려고 애썼을 거야. 좀 더 많은 승산을 올리려고, 그런 희망에서 말이야. 하지만 놈들은 물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죄다 신기루에 양날의 칼에 덧없는 망상일 뿐이야. 바로 그래서 놈들은 뻔뻔하게 나와 상대를 갈팡질팡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야. 어쩌면 그놈들 스스로도 물증이 없다는 사실에 성질이 나고 우라통이 치밀어 폭발한 것일지도 모르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사람은 영리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뭘 알고 있다는 걸로 나를 놀래주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이봐, 여기에는 자기만의 심리학이 있거든. 하긴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더러운 일이야. 그냥 내버려둬. 게다가 모욕적이고 말고. 난 너를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이미 분명히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제는 탁 터놓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저 녀석들이 진작에 저렇다는 것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새 계속 알아채고 있었어. 물론 그래봐야 어슴풀에 낌새를 챈 정도지만 그래도 낌새든 뭐든 대체 왜들 그래란 말이야.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놈들은 대체 어디에다 그런 뿌리를 감추고 있는 걸까? 내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넌 모를 거다. 세상에, 빈곤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반편이가 된 가난한 대학생이 혼미 상태가 될 만큼 혹독한 병에 걸리기 전날 밤, 어쩌면 그 병이 진즉부터 조짐을 보이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문제야. 의심도 많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신의 가치도 잘 알면서도 6달째 방구석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누더기에 밑창도 없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이 대학생이 어중이 떠중이 경찰들 앞에 서서 폭언을 꼭 참고 들어야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느닷없이 코앞에 닥친 빛 독촉이며 지불기한이 지난 7등간 체바로프의 어음이며 썩은 페인트며 10시 30도의 폭서며 숨이 턱턱 막히는 공기며 물이 지어 들끓는 사람들이며 전날 밤에 찾아갔던 인물의 피살사건 얘기며 이 모든 것이 굶주린 배에 들이닥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것을 모든 근거로 삼으려 하다니 제기랄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10분 이해하지만 내가 내 처지라면 로지카, 놈들이 보는 앞에서 실컷 웃어줬을 거야. 아니면 차라리 놈들의 낯짝에다 침을 뱉어주었을 거야. 그것도 아주 끈적끈적한 가래침을 뱉어주고 뺨따기를 요령껏 찰싹찰싹 사방팔방으로 20번쯤 갈겨줬을 거야. 놈들은 항상 이렇게 손봐줘야 하거든. 이렇게 끝장을 봤을 거라고 침을 탁 뱉어줘. 힘내고. 부끄럽잖아. 이 녀석 어쨌거나 이 얘기는 잘 정리해줬군. 라스콜리니코프가 생각했다. 침을 뱉어주라고? 내일 또 신문할 텐데. 그가 괴로워하며 말했다. 정말로 그들 앞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늘어놓아야 될까? 어제 술집에서 자며토프 같은 놈을 상대할 만큼 비참해진 것도 짜증나는데. 젠장 내가 직접 포르피리를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친척답게 쥐어짜줘야겠어. 몽땅 낱낱이 실토하게 할 거야. 한데 자며토프 이놈은
마침내 알아맞혔군. 라스콜리니코프가 생각했다. 잠깐만. 라주미인이 갑자기 그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다. 잠깐만, 네 말은 허튼 소리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네 말은 허튼 소리라고. 이건 대체 무슨 계략이야? 네 말은 일꾼들에 관한 질문이 계략이 있었다는 거지? 차근차근 씹어보자. 만약 네가 그 짓을 저질렀다면 과연 아파트에서 누가 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또 일꾼들을 보았다는 헛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정반대로 설령 보았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겠지. 누가 자기한테 불리한 자백을 하겠어? 만약 내가 그 일을 저질렀다면 나는 틀림없이 일꾼들도 아파트도 전부 보았다고 말했을 거야. 라스콜리니코프는 혐오감을 역력히 드러내며 마지못해 대답을 이어갔다. 대체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왜 해? 시골뜨기나 아주 서툰 풋내기만 신문을 받을 때 무턱대고 연달아 전부 아니라고 딱 잡아 떼는 법이거든.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외적인 사실들에 관한 한 틀림없이 또 가능한 한 전부 자백하려고 애쓰지. 다만 그것들의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고 아주 독특한 뜻밖의 성질을 끼워 넣어주면 그 덕분에 그 이유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띠고 또 다른 관점에서 제시되는 거야. 포르피리는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거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틀림없이 봤다고 말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더 끼워 넣을 것이라고. 그럼 그 형은 당장 이틀 전이라면 그곳에 일꾼들이 있었을 리도 없고, 따라서 너는 정확히 살인사건 당일 7시가 좀 지난 시각에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겠구나. 그렇게 하찮은 걸로 넘어가게 할 참이었군. 바로 그럴 속셈이었던 거야. 즉 내가 미처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그야말로 허겁지겁 더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으라. 이틀 전에는 일꾼이 있었을 리 없다는 사실에 까맣게 잊을 것이라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잊을 수가 있어? 그거야말로 쉬운 일이지. 원래 교활한 사람이 그렇게 하찮은 것에는 쉽게 넘어가거든. 사람이란 교활하면 할수록 자기가 단순한 것이 넘어가리라는 생각은 덜하지. 가장 교활한 사람은 그야말로 가장 단순한 것에 넘어가도록 해야 돼. 포르피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렇다면 비열한 양반이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지막에 설명을 늘어놓을 때 자기가 그토록 활기를 띠고 흥겨워했던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무뚝뚝하고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보조를 맞추는 정도였는데 말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나도 구미가 당기는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거의 바로 그 순간 왠지 갑자기 불안해졌는데 느닷없이 떠오른 불길한 생각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의 불안은 더 커졌다. 그들은 이미 바칼레예프 여관 입구까지 와 있었다. 혼자 들어가라.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나도 금방 돌아갈게. 어딜 가려고? 벌써 다 왔잖아. 안 돼, 가야 돼. 볼 일이 있어. 반 시간 뒤에 올게. 저쪽에도 그렇게 말해줘.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너 따라갈 테니까. 아니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렇게 외치는 그의 눈에 너무나 쓰라린 신경질과 절망이 담겨있던 탓에 나주미는 그만 풀이 죽어버렸다. 얼마간 그는 건물 현관의 층계참에 서서 상대방이 자기 집에 있는 골목 쪽으로 빨리 성큼성큼 걸어가는 장면을 침울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를 갈고 주먹을 불끈 쥐며 오늘 당장 포르피리를 레몬처럼 쥐어짜 버리라 맹세한 다음 그들이 오랫동안 오지 않아 진즉부터 불안에 떨고 있을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집에 다다랐을 때 관자놀이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숨쉬는 것도 힘겨웠다.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 잠가놓지 않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곧바로 걸쇠를 걸었다. 그런 다음에는 겁에 질려 미친 듯 한쪽 구석으로 그때 물건을 넣어둔 벽지 구멍으로 달려가 거기다 한 손을 쑤셔넣고 몇 분간 구멍을 구석구석 벽지의 틈새를 여기저기 매만지고 훑으며 꼼꼼하게 살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일어나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 이미 바칼리에프의 집 앞 층계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무슨 물건이, 즉 무슨 목걸이나 단추, 심지어 노파가 자기 손으로 표시를 해둔 포장지 같은 것이 그때 어쩌다 그만 빠져나와
어디 틈새에 틀어박혀 있지는 않을까. 그러다 나중에 갑자기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뜻밖의 물증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서 있었는데 입가로 이상 야릇하고 비굴한 반쯤은 얼빠진 미소가 맴돌았다. 마침내 학생모를 쥐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생각이 마구 뒤엉켰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대문으로 내려갔다. 저기 바로 저분입니다. 커다란 목소리가 이렇게 외쳤다. 그는 머리를 들었다. 문지기가 자신의 골방 문 옆에 서서 키가 크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곧장 그를 가리켜 보였는데 겉보기에는 소시민인 것 같았고 실내복 비슷한 옷에 조끼를 걸친 탓에 멀리서는 여자처럼 보였다. 떼국이 졸졸 흐르는 제모를 쓴 머리는 밑으로 축 늘어져 있고 사람 자체도 몸이 통째로 굽은 것 같았다. 주름투성이에 얼굴을 보니 쉬는 좋기 넘은 것 같았다. 눈꺼풀이 부어오른 작은 눈은 뭐가 그리 못마땅하지 무뚝뚝하고 엄격해 보였다. 무슨 일입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문 쪽으로 다가가 물었다. 소시민은 그를 희끗 쳐다보더니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유심히 뚫어져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건물 대문에서 거리로 나갔다. 무슨 일이냐니까요? 라스콜니코프가 소리를 질렀다. 어떤 사람이 당신 이름을 대면서 여기 그런 대학생이 사느냐, 누구 집에 사느냐 물었어요. 마침 그때 당신이 내려왔기에 저 사람이라고 일러주었는데 그냥 저렇게 가버리네요. 무슨 일인지 원? 문주기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투였지만 별달리 유난을 떨지 않고 잠깐 더 생각을 하다가 몸을 돌려 자신의 골방으로 되돌아갔다. 라스콜니코프는 뒤쫓아 소시민을 뒤쫓아 달려갔고 이내 맞은편 거리를 아까처럼 서두르는 기색 없이 유유히 땅바닥에 시선을 꽂아둔 채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 걸음을 떼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곧 그를 따라잡았지만 얼마 동안 그냥 뒤에서 걸어갔다. 마침내 그와 나란히 서게 되자 그의 얼굴 옆에서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상대방은 즉시 그를 알아보고는 재빨리 훑어보았지만 다시 눈을 내리깔았으며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1분 정도를 서로 나란히 걸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문지기에 묻고 마침내 라스콜니코프가 말문을 열었지만 어쩐지 별로 크지 않은 목소리였다. 소시민은 가타부타 무슨 대답을 하기는커녕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시 둘 다 침묵했다. 아니 왜 사람을 찾으러 와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체 무슨 짓입니까? 라스콜니코프는 목소리가 딱딱 끊겨 어째 말이 분명히 나오질 않았다. 이번에는 소시민도 눈을 들여 올렸고 불길하고 음산한 눈초리로 라스콜니코프를 쏘아보았다. 살인자. 갑자기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스콜니코프는 그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쑥 빠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으며 일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더니 갑자기 갈고리에서 튕겨나간 듯 쿵쾅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은 또다시 완전의 침묵을 고수하며 100걸음쯤을 나란히 걸어갔다. 소시민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누가 살인자라는 겁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들리날락 중얼거렸다. 내 놈이 살인자란 말이야. 상대방은 더욱더 또박또박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하더니 어딘가 증오에 찬 의기양양한 미소를 띄우며 또다시 곧장 라스콜니코프의 창백한 얼굴과 죽은 사람 같은 눈을 쳐다보았다. 둘은 그때 사거리까지 다 온 상태였다. 소시민은 왼쪽 거리로 방향을 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라스콜니코프는 그 자리에 남아 오랫동안 그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상대방이 이미 50걸음쯤 걸어간 다음 몸을 돌리고서 아직도 같은 자리에 꿈쩍 않고 서 있는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똑똑히 볼 수는 없었지만 라스콜니코프는 상대방이 이번에도 얘의 그 증오에 찬 싸늘하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는 것만 같았다. 라스콜니코프는 조용하고 기진맥진한 걸음걸이로 무릎이 후들거리고 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와 자신의 골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학생모를 벗어 탁자 위에 놓고 10분 정도 그 옆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힘없이 소파에 드러눕더니 몸이 좋지 않은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쭉 뻗었다. 눈이 감겼다. 그렇게 그는 반시간쯤 누워 있었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떤 생각들이나 생각의 파편들 혹은 어떤 표상들이 질서도 연관도 없이 스쳐갈 뿐이고 어릴 적 봤거나 어디선가 겨우 한 번 마주친 그러고는 절대 떠올린 적 없을 법한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부의교회의 종로, 어느 술집의 당구대와 그 당구대 옆에 있던 어느 장교, 어느 지하 담배가게의 여성현 냄새, 선술집, 그곳에 구죽물이 흐르는 달걀 껍질이 나뒹구는 칠흑 같은 깜깜한 계단,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요일의 종소리. 대상들은 서로 교체되면서 회오리처럼 빙빙 매물돌았다. 더러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매달려 보았지만 그쪽에서 꺼져버렸으며 대체로 뭔가가 내부에서 그를 짓눌러도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따금씩은 기분이 좋기도 했다. 가벼운 오한이 채 다 가시지 않았으며 그것을 느끼는 것도 거의 좋았다. 라주미인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라주미인은 문을 열고 뭔가를 곰곰 생각하는 듯 얼마간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조용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조심조심 소파 쪽으로 다가왔다. 나스타시아가 속삭대는 소리가 들렸다. 건드리지 마. 푹 자게 내버려 두라고.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그야 그렇지. 라주미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조심조심 나가며 문을 닫았다. 다시 반시간쯤 지났다. 라스콜니코프는 눈을 뜨고 또다시 벌렁 드러누워 두 손으로 머리를 받쳤다. 그놈은 누굴까? 땅 밑에서 솟아난 그 인간은 누구냔 말이냐. 대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보았을까? 그놈은 모조리 다 보고 있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때 어디에 서 있었고 어디서 보고 있었을까? 왜 이제야 마룻바닥 밑에서 솟아난 걸까? 더욱이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걸까? 과연 가능한 법한 일인가? 라스콜니코프는 온몸이 서늘해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 생각을 이어갔다. 니콜라이가 문 뒤에서 발견한 상자 말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물증. 10분 만에 일밖에 안 되는 단서를 놓쳐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만한 물증이 된다. 파리가 날아다녔고 그 녀석이 보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자 그는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져 기분이 더러웠다. 이럴 줄을 알았어야 했어. 그는 씁쓸한 냉소를 머금으며 생각했다. 나 자신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예감하면서도 감히 도끼를 들고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다니. 기필코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에잇, 실은 미리 알지 않았던가. 그는 절망에 사로잡혀 이렇게 속삭였다. 때때로 그는 어떤 생각 앞에서 꼼짝없이 멈추곤 했다.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진짜 통치자는 툴롱을 경멸하고 파리에서 대학살을 자행하고 이집트에서 군대를 방치하고 모스코바 원정에서 50만 명을 낭비하고 빌라에서 말장난 하나로 일을 마무리한다. 그런 그를 위해 사후에 우상을 세워주는 것이며 고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몸이 아니라 청동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 하나가 뜬금없이 떠올라 갑자기 거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폴레옹, 피라미드, 워털루, 그리고 삐쩍 마른 추악한 14등간의 미망인이자 고리대금업자의 침대 밑에 붉은 괴짝이나 숨겨놓는 노파라니. 자, 이제 아무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라도 이런 걸 어떻게 소화해낼 수가 있겠어. 누군들 어떻게 하겠냐고. 미학이 방해를 할 텐데. 나폴레옹이 노파의 침대 밑으로 기어드나? 라고 할 테지. 에잇, 병신 같은 짓이야. 수시로 그는 의식이 혼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열병에 걸린 양 황홀한 기분이 되기도 했다. 노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격정에 휩싸이며 열렬히 생각했다. 노파는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노파가 아니다. 노파는 그저 병에 불과했고 나는 차라리 넘어서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원칙을 죽인 것이다. 원칙은 죽였지만 정작 넘어서는 건 아예 넘어서질 못
못하고 이 편에 낫게 됐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이는 것뿐이었지. 하긴 그러고 보니 그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셈이다. 원칙? 저 멍청한 라주미는 아까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을 욕했을까? 근면성실하고 장사에 능한 족속인걸. 보편적인 행복에 종사하지 않는가? 아니다. 나에게 삶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이지 더 이상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만약 공동의 행복을 기다리기는 싫다. 나도 살고 싶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살지 않는 편이 낫다. 아니 그래서 나는 다만 호주머니 속에 일루브를 꼭 거머쥔 채 공동의 행복이나 기다리며 굶주린 어머니 옆을 그냥 지나치는 짓은 하기 싫었던 것이다. 공동의 행복을 위해 벽돌 한 장을 나르고 그로써 마음의 평온을 느낀다. 이런 말씀, 하하, 너희들은 나를 왜 그냥 통과시켰는가? 나 역시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있고 나 역시 살고 싶단 말이다. 에이, 나란 놈은 미학적인 이에 불과할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으며 덧붙였다. 그렇다 나는 정말로 이야. 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심술궂은 쾌감을 느끼고 그 생각에 들로부터 그것을 해적이고 갖고 놀면서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 이유인즉 첫째, 지금은 내가 일하는 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둘째, 한 달이 내도록 자비로운 신을 괴롭혀가며 증인으로 내세워서는 나 자신의 육신과 육욕을 위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유쾌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것임을 봐달라고 했다. 그리고 셋째, 실행에 있어서 가능한 공정을 기하기로, 즉 무게와 정도의 수학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러고는 모든 이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일을 골라 죽이고 그럼으로써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더도돌도 말고 꼭 필요한 만큼 취하기로 결심했다. 또 내 결정이 이인 이유는 하고 이를 갈며 덧붙였다. 나 자신이 살해된 이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놈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죽이고 난 이후에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감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처럼 소름 끼치고 공포에 비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 비루해라, 비열해라. 사배를 찬 말탄 예언자를 정말 잘 이해했겠다. 알라가 명하노니 떨고 있는 피조물은 복종하라. 옳다. 어디에 훌륭한 포병대를 세워놓고 길을 막은 다음 올바른 자든 죄 있는 자든 할 것 없이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부 휩쓸어 버릴 그 예언자는 옳은 것이다. 옳고 말고 복종하라. 떨고 있는 피조물이여. 그리고 바라지 말라.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노파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고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으며 시선은 꼼짝없이 천장에 붙박여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 이들을 나는 얼마나 사랑했던가. 한데 지금은 왜 이다지도 증오하는 걸까? 그래, 나는 이들을 증오한다. 육체적으로 증오한다. 곁에 있으면 참을 수가 없다. 아까 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지. 기억난다. 어머니를 껴안은 채 생각했지. 혹시 아시게 된다면? 그때는 어머니한테 말해야 될까? 어차피 그래야 될 테지. 그녀도 나와 똑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서서히 자신을 덮쳐오는 미망과 투쟁을 벌이듯 안간힘을 쓰면서 생각을 이어갔다. 지금 이 노파가 정말 증오스럽다. 혹시 깨어난다면 한 번 더 죽일 것만 같다. 불쌍한 리자베타, 왜 하필 그 순간에 불쑥 나타난 것일까? 한데 이상한 노릇이야. 왜 그녀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걸까? 꼭 죽이지 않은 것처럼. 리자베타, 소냐, 불쌍한 것들, 온순한 것들, 온순한 눈을 하고 사랑스러운 것들. 대체 왜 그들은 울지 않을까? 왜 신음하지도 않는 걸까? 모든 것을 내주고 온순하고 조용한 눈으로 바라만 볼 뿐. 소냐, 조용한 소냐. 그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졌다. 자기가 어쩌다 거리에 있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벌써 저녁이 깊었다.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보름달이 점점 환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왠지 유달리 더 갑갑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거리를 걷고 있었다. 수공업자들, 바쁜 일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슬렁대고 있었다. 석회가루와 먼지와 고인물이 냄새를 풍겼다. 라스콜니코프는 근심에 찬 슬픈 모습으로 걷고 있었다. 어떤 목적이 있어 집을 나왔으면 뭔가 해야 하고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몹시 잘 기억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렸다. 갑자기 그는 걸음을 멈추었는데 맞은편 거리 보도에 어떤 사람이 서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길 건너 그쪽으로 갔지만 정작 그 사람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를 불렀던 티도 전혀 내지 않고서 걸음을 떼는 것이었다. 그만 됐어. 저 작자가 과연 부르긴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라스콜니코프는 그의 뒤를 쫓아갔다. 10걸음도 채 가지 않아 갑자기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바로 아까 그 소시민, 아까와 똑같은 실내복을 입은 몸이 구부정한 그 소시민이었을 것이다. 라스콜니코프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이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상대방은 여전히 뒤를 돌아볼 생각하지 않았다. 이놈은 내가 자기 뒤를 밟고 있는 것을 알까? 라스콜니코프가 생각했다. 소시민은 어느 커다란 건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라스콜니코프는 서둘러 대문 쪽으로 다가가 그가 뒤돌아보지는 않을까, 자기를 부르지는 않을까 살피기 시작했다. 과연 상대방은 대문을 다 지나 이미 마당으로 나간 다음 갑자기 또 몸을 돌리더니 꼭 그에게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라스콜니코프는 즉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지만 소시민은 이미 마당에 없었다. 그렇다면 곧장 1층 계단으로 들어선 것이리라. 라스콜니코프는 그를 따라잡으려고 달려갔다. 정말로 2층쯤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고르게 찬찬히 발걸음을 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다. 어째 계단이 눈에 익은 것 같다. 저기 1층 창문이 보인다. 쓸쓸하고 신비스럽게 달빛이 유리로 스며들고 있었다. 자, 2층이다. 어라? 일꾼들이 칠을 하고 있던 그 아파트가 아닌가? 왜 곧장 알아보지 못했을까? 앞서가던 사람의 발소리가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이놈이 걸음을 멈추었거나 어디에 몸을 숨겼다는 소리군. 자, 3층이다. 더 가볼까? 저쪽은 얼마나 조용한지 심지어 소름이 돋는다. 그래도 그는 걸음을 떼놓았다. 자신의 발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불안에 떨었다. 맙소사, 왜 이리 캄캄할까? 그 소시민은 분명히 여기 어디 구석에 몸을 숨겼으리라. 아, 아파트 계단이 계단 쪽으로 활짝 열려있다.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관은 무척 캄캄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양 텅 비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 그는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거실로 들어갔다. 방이 달빛을 받아 온통 환히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의자며 거울이며 노란 소파며 액자 속의 그림이며 전부. 거대하고 둥근 검붉은 구리빛 달이 창문 안을 곧장 들여다보고 있었다. 달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가 보다.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저 달은 지금 분명히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는 거다. 그는 서서히 기다렸다. 오래도록 기다렸다. 달이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더 거세게 쿵쾅거렸다. 급기야 아파왔다. 사위는 여전히 조용했다. 갑자기 일순간 삭정이를 깎는 것 같은 건조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잠잠해졌다. 잠에서 깬 파리가 공중을 날다가 갑자기 유리에 부딪혀 푸념하듯 윙윙댔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작은 장롱과 창문 사이에 구석진 벽에 여성용 외투가 걸려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왜 이런데 외투가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전에는 없었는데. 살금살금 다가갔더니 외투 뒤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조심조심 한 손으로 외투를 걷어보니 거기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구석의 의자에 노파가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온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푹 숙인 까닭에 얼굴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어쨌거나 노파였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잠깐 서 있었다.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금살금 올가미에서 도끼를 꺼내 노파의 정수리를 향해 한 번 또 한 번 내리쳤다. 하지만 이상한 노릇이다. 그녀는 목각 인형처럼 이 타격에도 몸 한 번 달싹이지 않았다. 그는 경악하며 더 가까이 몸을 숙여 그녀를 뜯어보려고 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더 낮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그는 마룻바닥 쪽으로 몸을 완전히 구부리고 그녀의 얼굴 밑에서 위로 훔쳐보았으며 그렇게 훔쳐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노파가 앉아서 웃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그가 듣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며 소리를 죽이고 연신 조용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침실 문이 아주 빠끔히 열리는가 싶더니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웃고 수군대는 것 같았다. 미칠 것 같은 광란에 휩싸인 그는 온 힘을 다해 노파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지만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침실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과 수군거림은 더 거세고 또렷해졌으며 노파는 온몸을 들썩이며 키득키득 웃어댔다. 그는 얼른 도망치려고 내달렸지만 현관은 전부 진즉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계단으로 통하는 문도 모조리 활짝 열려있는 데다가 층계참도 계단도 그 아래쪽도 사람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머리를 들이밀며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하지만 다들 몸을 숨긴 채 말없이 기다리고만 있다. 그는 심장이 죄어오고 다리가 땅에 북박인 듯 움직이질 않는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찰나 잠에서 깼다.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이상하게도 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다. 방문은 활짝 열려있고 문지박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우뚝 선 채 그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아직 눈을 다 뜰 틈도 없이 금방 다시 눈을 감았다. 그는 그대로 드러누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아닐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좀 보려고 다시 속눈썹을 눈에 띄지 않게 살짝 들어올렸다. 낯선 사람은 같은 자리에 선 채 계속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조심스레 문지방을 넘어섰고 살며시 문을 닫고 탁자 쪽으로 다가와 1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러는 동안에도 쭉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소파 옆 의자에 앉았다. 모자는 옆쪽 마룻바닥에 내려두고 두 손은 지팡 위에 얹고 그 손을 턱을 내려놓았다. 보아하니 한참이라도 기다릴 태세였다. 깜빡이는 속눈썹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한 탄탄한 체구에 거의 흰색에 가까운 밝은색의 턱수염을 풍성하게 기른 이미 젊지 않은 사람이었다. 10분 정도가 지났다. 아직 밝았지만 벌써 저녁이었다. 방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계단에서조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무슨 커다란 파리만이 허공을 날다가 유리에 부딪혀 윙윙대고 몸부림쳐댈 뿐이었다. 결국 참을 수가 없어졌다. 라스콜니코프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다. 자, 말씀해 보시죠. 무슨 용건입니까? 실은 그럴 줄.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척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이상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며 평온하게 웃었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스비드리가 일로프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요. 끝. 이권에서 계속. 스비드리가 일로프. 그러니까 그 남자야. 그